안녕하세요. 과학책 수다를 떨고 있는 자박다식 고3입니다. 그에 묻어가는 김사서입니다. 국립가천과학관의 과학책 수다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는 침묵의 봄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도서라 저희 과수다에서 꼭 다뤄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이 책으로 골랐고요. 환경의 날이나 지구의 날 같은 의미 있는 날에 꼭 거론이 되고 있는 책이지만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책장에 전시용으로만 보관하고 있었던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책으로 골랐습니다. 저희는 2002년판을 가지고 이야기할 예정이고 제1장 내일을 위한 우화부터 제17장 가지 않은 길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환경 도서잖아요. 이제 필독 도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50주년 기념 개정판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죠? 네. 저는 사실 이거 대학교 다닐 때 봤습니다. 20세기 때요? 그렇죠. 20세기에 본 책인데 91년판에 있더라고요. 고3님, 저자인 레이첼 카슨에 대해 그냥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소개하기 너무 이게 유명한 레전더리야. 분이라? 그렇죠. 유명한 분이세요. 이제 뭐 타임 뭐 100대 인물, 20세기 100대 책 이렇게 꼽히는 책이거든요. 인물이고. 레이첼 카슨이 어렸을 때는 사실은 작가가 되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런데 동물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공을 바꿔서 동물학으로 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과학자면서 편집자로 연방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미국 어류 야생 동물국이라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서 출판물 편집 책임자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해양생물학자면서 대중과학 작가로 큰 명성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 일을 그만둬야 되겠죠. 작가 집필에 전념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62년에 바로 이 책, 이 문제작 DDT의 위협성을 알린 침묵의 봄, 사일런트 스프링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게 환경에 대한 인식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반대쪽에 있는 화학산업에 있는 사람들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와중에 1964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62년에 책을 내고 64년에 돌아가셨다면 딱 2년밖에 생존을 못 하셨던 그렇죠. 거네요.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봄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환경 정책이나 환경 운동에 그걸 태동시킨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책의 영향으로 1969년에 미국에서 환경정책법이 제정이 되고요. 1970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카슨이 침묵의 봄을 쓰게 된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958년에 조류학자 친구가 있었대요. 허킨스라고. DDT 살포로 새들이 막 죽었다는 사실을 카슨한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카슨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DDT 악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가지고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데 기고를 했었는데 광고 문제로 실리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침묵의 봄 집필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네요. 사실 아까 그런 반대 세력들 같은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본인 건강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질병, 특히 암이 카슨을 괴롭혔던 거죠. 그리고 또 그때쯤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카슨의 평생의 조력자면서 스승,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 이런 큰 슬픔을 이겨내고 책을 완성한 거죠. 어떻게 보면 침묵의 봄이 하마터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했다고 하던데 뭐 그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그런 압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출간할 때 농업 제조업체나 화학업계 등은 엄청난 방해를 하거든요. 살충제 제조사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카슨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장마치 25만 불이나 들여가지고요. 카슨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또 다른 화학회사 같은 경우는 출판사를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고 막 협박하니까 출판사가 이게 보험을 들고 만약에 이제 명예훼손 보험에 그걸 든 다음에나 책을 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국 해충 방제 협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다 이쪽 업종인 거죠. 레이첼을 조롱하는 노래까지 만들었답니다. 그 정도까지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다양한 시도들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침묵의 봄이 더 유명해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뭐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여기 이 책에서 감수의 글을 보면 이 책의 공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 공로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것은 그만큼 업적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공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아까 뭐 살짝 설명드렸습니다. 환경정책이나 환경운동을 이끈 대단한 책인데 감수의 글에 굉장히 요약이 잘 돼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침묵의 봄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이나 살충제 같은 거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완전히 가신 건 아니다. 거의 이 책을 완전히 잘 요약한 글인 거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제 1장 제목이 내일을 위한 우화인데요. 멋진 자연 환경하고 풍부한 농작물을 자랑하던 마을이 원인 모를 이유로 파괴되면서 새들의 합창이 들리지 않는 침묵만이 도는 마을로 전락되었다는 가정을 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지은이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책의 제목처럼 사실은 새들이 다 사라진 세상을 묘사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오늘날 미국의 수많은 마을에 활기찬 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왜냐? 침묵의 봄. 이 책의 모든 걸 관통하는 이 멋진 요약이자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작가를 카슨이 꿈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연주의적 글쓰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인 거죠. 작가를 꿈꿨기 때문에 이 1장 제목도 되게 내일을 위한 우화 뭐 이런 식으로 잘 지었던 것 같네요. 제 2장에서는 참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화학물질을 살충제가 아닌 살생제라고 표현을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벌레만 잡아야 되는데 생명을 죽이는 약이 된 거죠. 살충제 뿌리는 과정이란 게 끝없는 나선형처럼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DDT가 보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이래로요. 독성이 더 심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이제 계속되거든요. 다음에는 더 강력한 살충제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더 독성이 강한 살충제가 나오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참아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하면 알아야 하는 건 우리의 권리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살충제의 위험성이나 무분별한 남용 문제를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카슨이 살충제를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두 그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나는 이제 염화탄화수소 계열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기인산 계열입니다. 염화탄화수소는 그 유명한 DDT고요. 유기인산 계열은 파라시온, 말라시온 같은 걸 말합니다. 이 책에서 계속 DDT가 나오고 말라티온, 파라티온 이렇게 나오는데 화학약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우선 DDT, 근데 기적의 살충제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각광을 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생태계랑 인간에 해를 끼치는 주범으로 밝혀지게 돼서 영광이랑 모욕을 동시에 겪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DDT가 가장 유명한 살충제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애지간한 살충제 이름은 저희들이 잘 모르시지만 DDT 하면 다 아는 거죠. 그렇죠. 1874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합성이 됐었어요. 근데 살충제로 효능이 발견된 게 1939년이었습니다. 바로 DDT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질병도 옮기고 식량을 축내는 해충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걸 완전히 박멸하는 기적의 살충제로 인정을 받게 되죠. 요게 DDT를 발견한 사람이 파울 밀러인데요. 이걸로 노벨상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DDT 자체가 지용성이다 보니까요.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장기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바로 발현이 안 되고 오랜 시간 지나가서 발현되는 이제 아주 무서운 화학약품이죠. 조금씩 해악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다가 카슨이 이제 1965년에 이 침묵의 봄 쓰면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죠. DDT가 기적의 살충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쓰였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말라티온하고 파라티온 이야기도 해주시겠어요? 아까 유기인산 살충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 성분이 들어있는 살충제의 대표적인 제품이 말라티온하고 파라시온인데요. 침투성 살충제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에 흡수가 되면 그 수액이나 혈액을 곤충이 빨아먹으면 박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마치 간접살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침투성 살충제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라티온 비슷한 사례를 그리스 신화를 들고 있는데요.
마법사 메디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 이아손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황금 약물을 찾으러 아르고스호라고 하는데 그걸 타고 모험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법사 메디아가 나오는데요. 이아손한테 반해요. 그래가지고 왕인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아손한테 약물을 얻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이제 나쁜 딸이죠. 사랑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를 배신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마법사였거든요. 마녀입니다. 근데 이아손이 이 배은망덕하게도 다른 나라 공주랑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법의 약이 웨딩드레스한테 묻혀가지고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부가 이제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거죠. 마치 이게 막장 드라마 같잖아요. 김사선님 뭐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막장 드라마. 아,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를 보고 할까요? 저거요. 네, 이 카메라 보고 할까요? 네. 부셔버릴 거야. 당신 부셔버릴 거야. 와우. 4장부터 6장까지는 지표수와 지하수, 물, 토양, 식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이게 수질 오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질 오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하수의 광범위한 오염입니다. 그러니까 흰개미를 죽이려고 톡사펜 성분을 썼더니 10년 후에도 이제 모래 토양에서 이게 검출이 됐대요. 그리고 벤젠 헥사클로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약자로는 BHC입니다. 왠지 맛있을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쵸. 뭐 그쵸. 치킨 BHC하고는 그쵸. 다른 거죠. 근데 요것도 최소한 11년간 토양 속에 남는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화학약품이 식물의 대사작용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면 식물이 당분을 일시적으로 확 증가시켜요. 그러면 동물한테 어떻게 보이세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거를 이용을 합니다. 이 식물을 먹은 동물에까지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에글러 박사가 선택적 살포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요게 사실 이제 좀 봐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장인데요. 도로나 이제 철로 같은 데 보면 풀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키 큰 나무들만 싹 제거하고 나면 다른 식생들이 저절로 보호된다. 이런 방법들을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관목이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나무들이 심어진 데서는 다른 나무들이 자라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화학약품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식물을 이용해서 식물 생장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게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로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네. 8, 9, 10장에서는 새가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죽음의 강이 된 지역을 이야기하고 공중에서 무차별적으로 발포한 화학약품으로 인해서 서서히 일반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장면도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딱정벌레 죽이려고 이 살충제를 쫙 살포를 했거든요. 근데 울새가 막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강에 이제 약을 살포를 하다 보니까 연어랑 농개 같은 것들이 확 줄어들게 되고요. 사실 굴이나 조개 같은 데는 유독성 물질이 확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울새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불길한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매비나방이나 불개미 같은 걸 퇴치하려고 화학약품을 쫙 뿌렸어요. 그랬더니 인간하고 오히려 꿀벌이 치명적인 해가 온 거죠.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목적이 맞으면 수단은 뭐 잘못된 걸 써도 정당하다라는 철학이 많았는데 이게 결국은 목적도 달성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은 살충제의 대규모 살포만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대규모 살포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조금씩 그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화학물질한테 노출되는 거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침내 우리 뭐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런 내용으로 11장에 보르자 가문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던데 보르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얘가 그런 얘기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쵸. 체살의 네. 보르자입니다. 이게 마키아벨리 아시죠? 네. 군주론 마키아벨리.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명한 책 군주론 썼잖아요. 군주론 쓸 때 이거 좀 재밌는 게 마키아벨리가 사실 메디치가로 파면을 당해요. 메디치가한테서. 직업이 없었어요. 관직을 잃은 거죠. 그래. 낮에도 엄청 빈궁하게 있다가 밤이 딱 되면 깔끔하게 관복을 싹 갈아입고요. 이 군주론을 딱 썼다고 합니다. 군주론의 모델로 이제 아버지이면서 교황이 알렉산드르 6세인데 사실 아버지 백이 좀 작용을 한 거죠.
근데 이 운에 기대다가 운이 다 됐을 때 멸망을 하고 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군주라는 사람은 사랑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된다. 선악은 중요하지가 않다. 나라를 지키고 번영하는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일한 사명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요약하면 마키아벨리즘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책에서 요게 딱 나옵니다. 굉장히 냉혹한 본보기를 딱 보여주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공포감을 심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채사를 모르자 손님을 초대를 합니다. 식사 딱 먹고 있는데 독주를 딱 주는 거죠. 근데 모르고 마셔요. 막 죽을 거 아니에요. 서서히. 그렇죠. 네. 그 죽어가는 모습을 내내 지켜봤다. 요런 냉혹한 인물을 마치 여기서는 DDT가 인체에 흡수돼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투영한 거죠. 네. 우리나라는 1979년에 DDT 판매를 중단했는데 2017년 11월에 40년 만에 DDT가 등장한 사례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 그때 조금 유명한 일인데요. 네. 유정란, 이제 계란 있잖아요. 계란에 DDT 성분이 발견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농가에서 이 DDT를 산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게 나온 거죠. 40년 전에 없어졌는데. 그렇죠. 네. 근데 닭은 풀어놓고 키우잖아요. 네. 방사한다 그러죠. 이제 흙을 이렇게 닭이 쪼잖아요. 쪼아서 이제 먹는 습성이 있으니까 토양에 잔류된 요런 해당 성분이 닭이 쪼아 먹다 보니까 계란으로 전이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1979년 이전까지 이제 DDT가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치더라고 그래도 DDT 반감기가 2년에서 한 15년 뭐 이 정도 그거보다 넘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현재까지 토양에 잔류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알려준 사례인 거죠. 되게 DDT의 되게 무서운 면을 보여준 그렇죠. 사례네요. 생각보다 오래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책에서 또 언급할 내용 중 하나가 대머리수리인데요. 개체수가 급감했다고 그래요. 근데 대머리수리의 존재보다 저희가 뭐 대머리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과수다 뭐 과학 고전 카페에서도 대머리 수리하고 주원장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세계적인 인물 중에 유명한 대머리 한 명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머리가 되게 대머리들이여 많았네요. 일어나라. 그렇죠. 카이사르 아시죠? 로마 황제 카이사르요? 그렇죠. 네. 이 제국 로마를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다라고 하고 영웅이죠. 카이사르인데요. 이 엄청난 대단한 업적들을 가지고 있어서 영웅적인 에피소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뭐 카이저, 사르 이런 식으로 황제를 칭하잖아요. 요 말이 사실은 카이사르라는 이름에서 온 겁니다. 그 정도로 황제의 대명사인 거죠. 근데 뭐 전쟁하면 가는 곳마다 다 적을 무찔렀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권력을 쥐고 말빨은 또 엄청 화려해요. 변호사거든요. 근데 또 얼굴이 엄청나게 잘생겼대요. 엄청 매력적이니까 인기가 엄청 좋았을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빚의 거의 대부분은 카이사르가 졌대요.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쫙쫙쫙 뿌렸어 그냥. 잘생겼는데 돈까지 잘 뿌려. 그럼 어떻게 인기가 더 폭발하겠죠. 근데 유일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탈모. 머리가 없어. 그렇다가 보니까 이제 대머리가 콤플렉스가 된 거죠. 바람둥이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웃을 거 아니에요. 야, 저 바람둥이 하면서 병사들이 대머리 남봉꾼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카이사르가 승질을 냈대요. 거기서 남봉꾼에 대해서 승질을 낸 게 아니라 대머리에 승질을 낸 거예요. 그래요. 보통은 남봉꾼이라고 그렇죠. 자기를 비하하면 더 화가 날 텐데 맞습니다. 대머리에 더 화가 난 거예요? 남봉꾼은 인정할 수 있다. 근데 대머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근데 클레오파트라랑 나중에 또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약까지 만들어줬대요. 근데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가리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대머리를 가발. 가리는 그렇죠. 방법이요? 가발을 썼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환상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월계관이거든요. 우리도 요즘 보면 마라톤 우승하면 월계관 탁 씌워주잖아요. 네. 존경받는 자라는 거죠. 그 월계관을 자기가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도 없고 머리카락도 가려주고 딱 일석이조인 거죠. 12장부터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한 화학 물질이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와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이야기를 16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중 몇몇 이야기를 해보면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 개개인의 생명보다 궁극적으로 더욱 소중한 것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유전적 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현재 우리 모습이란 게 단시간에 생긴 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진화를 거쳐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 유전자라는 게 현재 모습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유전자라는 게 희망찬 약속이 될 수도 있고 커다란 위협이 그 위협이라는 것이 화학 물질과 방사능 물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뭐 살충제, 뭐 제초제 이런 뭐 화학 물질이 염색체에 해를 끼칠 수가 있거든요.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돌연변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방사능 공격 받은 세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아까 분열 능력 얘기 드렸죠. 분열 능력이 파괴되다 보니까 후손에 돌연변이를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 이 돌연변이란 게 미래 세대한테 전혀 다른 형질을 전해주게 됩니다. 사실 당장의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 무서운 거죠. 살충제가 가벼운 염색체 손상에서부터 유전자 돌연 변이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세포 활성 과정을 방해한다니까 되게 놀라움의 연속이긴 하네요. 그리고 인간이 생물체 중에서 유독 혼자만 암 유발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발암 물질은 대표적으로 어떤 발암 물질이 있을까요? 이게 인간만 발암 물질을 만들어낸다니까 이게 좀 슬프네요. 그게 그쵸. 탄화수소류 물질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매연 같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뭔가 태우어서 뭘 한다는 거, 그러니까 화력 발전, 석탄을 태우고 우리가 석유를 태우잖아요. 매연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게 탄화수소류 물질, 발암 물질을 만드는 시작인 거죠. 산업화가 점점 가속되다 보니까 새로운 화학 물질이나 에너지원을 자연 환경을 대신해서 이제 인류가 사용하게 된 거죠. 사실 암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 허준 보면 뭐 암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발암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한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보면 1775년에 퍼시벌 코트 경입니다. 의사분인데요. 이 의사가 그 당시에 음낭암이 되게 흔치 않은 질병인데요. 소년들한테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굴뚝 청소부들이었어요. 이제 그름을 이렇게 그 안에 타고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다리로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그 굴뚝 안을 다니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타구니에 이 한마디로 그름이 끼게 된 거예요. 그게 암의 원인이다라고 이분이 추측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걸 증거를 제시를 하지는 못한 거죠. 근데 1930년대에 와가지고 숙검종 속의 유독물질, 그러니까 벤조피렌이라고 하는데 이걸 분리해내고요. 이게 DNA를 손상시켜가지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너무 슬픈 얘기인데 뭐 옛날에 이제 불 떼고 뭐 해서 뭐 난방을 하고 그랬던 시절에 어떤 아주머니가 담배를 안 피는데도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슷한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때 당시 인식을 못했지만 네. 지금에 알고 보니 발암 물질들이 있었던 거죠. 네. 이런 사례로 구리재련소나 주석주소소 같은 데서는 비소 증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비소가 완전 거의 독입니다. 비소, 이게 피부암에 걸리도록 유발을 하고요. 코발트 광산, 우라늄 광산 같은 데서는 아까 말씀드린 폐암 같은 것들이 보고가 돼요. 사례들이 보고가 되는데 이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한테 이제 암이 발생된다라는 인식이 크게 막 광범위한 진전은 없었던 거죠. 산업화로 인해 갖고 악성 질환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19세기 후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악성 질환이라는 게 뭐 특수한 뭐 환경에 처한 사람들, 특수 직군들한테 아까 그런 케이스죠. 일어난다고 했는데 산업혁명 이후는 어떻게 해요? 이게 화학물질이 무분별하게 다 쓰는 거죠. 전 지구적 광범위하게 사용되니까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살충제나 제초제한테 아까 뭐 비소, DDT, 카바메이트, 벤젠 이런 것들이 피부암, 뭐 갑상선암, 백별병, 뭐 말할 것 없던 굉장히 악성 질병들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생활을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네. 공공의 적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곤충의 저항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DDT와 다른 화학 물질이 등장한 이후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게 DDT가 등장하기 이전, 그러니까 한 1945년에 이렇게 조사가 됐대요. 기존 살충제한테 내성을 가진 이런 곤충이 한 12종 정도밖에 보고가 안 됐었대요. 근데 새로운 유기화학 물질을 계속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엄청나게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15년 지나서 한 196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화학물질 내성을 가진 곤충이 137종이나 됐대요. 거의 10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러네요. 곤충이 이게 살충제에 대해서 내성을 너무 빨리 획득을 하다 보니까 이걸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요? 곤충 방제에 성공했다라고 보고서를 딱 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내성 생기는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내성이 생기니까 또 다른 화학물 약품을 생산하고 또 내성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됐던 거네요. 아까 얘기했죠. 나선형 계속 더 강한 걸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장인 17장에는 우리는 지금 두 갈래 길로 나뉘는 곳에 서 있다라고 하는데 그 두 갈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이 책에 이제 요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앞으로 비전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 길은 우리가 오랫동안 여행해온 길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진보를 가능하게 했고 너무나 편안한 고속도로 같은 길이긴 한데 그 끝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 길과 반대에 아직 가지 않은 길이 있는데 지구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 유일한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화학물질을 쓰는 그 편안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화학물질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 문장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곤충을 향해 겨누었다고 생각하는 무기가 실상은 이 지구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라는 문장이에요. 산업과 과학의 발달이 인간 문명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선물했지만 그 편리함과 안락함 뒤에 수많은 자연 환경의 훼손으로 인한 자연의 보복이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50년이나 전에 우리에게 던진 레이첼 카슨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16번째 과학수다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자팍다식하게 설명해 주신 고3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근데, 뒤에 있어. 근데 이 책이 그냥 긍정적인 평가보다 뭐 다른 뭐 극단적으로 뭐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DDT 금지시키니까 뭐 아프리카나 이런 저개발 국가한테 말라리아 뭐 발병했다. 그러니까 수백만 명 사람 죽이고 뭐 그래갖고 뭐 레이첼 카슨이 뭐 히틀러나 뭐 스탈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이렇게 선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근데 홍성욱 교수님이라고 이 과학기술정책 STS 쪽에서 유명하신 분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저개발 국가들은 DDT 계속 팔았거든요. 싸니까 그냥 샀던 그렇죠. 거죠. 계속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말라리아가 창궐되긴 아까 우리 그 얘기했었잖아요. DDT 쓰니까 내성 생긴 모기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럼 더 독한 걸 써야 되잖아요. 결국은 내성 모기들이 무지하게 나오다 보니까 개들이 결국은 이 말라리아의 주 원인이다. DDT를 안 썼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카슨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